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21번의 일자리 대책이 쏟아졌지만 단기 재책에 그쳤고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와대 집무실에 실시간 일자리 현황판을 만드는 등 일자리에 사활을 거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로 국가 재정을 퍼주는 그런 식의 일자리였습니다. 또 어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공언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 추경 편성을 통해 퍼주기식 예산 확대는 이미 예견했던 바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백화점식 대책들도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특별히 청년 일자리 창출 해법의 하나로 청년 창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젊은 청년 기업가분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며 경험하는 생생한 또 다양한 어려움과 또 청년 창업 정책의 한계 또 개선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바른정당 전 대표셨던 오선 정병국 의원님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겠으면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런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핀란드에서 들어왔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를 다녀서 왔어요. 지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인 동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청년 창업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선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입니다.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아주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다시 영국이 살아나는지 그리고 자그마한 에스토니아가 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또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한계성을 우리가 늘 느끼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되라고 내놓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정부 부처에 실무 책임자들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안을 내놓지만 그 현실성의 한계 때문에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정책을 요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힘들어하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늘상 내놓는 정책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듣고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다 더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업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희수 과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언 시간을 한 분당 7, 8분 내외로 부탁드리고요. 이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청년 기업가 분들께서 직접 하고 계신 업종을 또 성함 직접 소개해 주시면서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 또 법적, 제도적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트너랩 CTO이자 공동대표이신 조훈재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액트너랩 공동대표로 있는 조훈재입니다. 저희는 정부 사업을 활용을 해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팁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는 창업 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의 시도 투자를 저희 자본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겪고 있기로는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좀 건시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이 5년 뒤나 10년 뒤를 좀 봐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더 첨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청년 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세계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 많았는데 삼성이나 LG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좋은 일자리, 즉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감소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AI로 무장한 엄청난 로봇들이 터미네이터와 같은 것들이 되어서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바대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탄생한 세대는 저까지 포함해서 58년생부터 73년생까지 대략 100만 명 이상이 탄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50만 명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 자녀 세대의 일자리를 그대로 빼앗으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캥거루 부모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생각하는 대응책은 첫 번째로 청년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보다는 어느 정도 연구와 그리고 개발을 수반으로 한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두 번째로
이 청년 혁신 창업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 청년 혁신 창업은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성공 확률이 낮은 이 청년 혁신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씨 뿌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돈을 쏟아봐야 되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40대, 50대 연구도 많이 하셨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은 그런 분들이 이 혁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 보면 최근에 한류 문화라든지 게임과 같은 좀 더 고도화된 산업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메디칼 분야의 셀트리온이나 메디톡스와 같은 주로 이제 실험실 창업을 중심으로 했거나 또는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결국 미래는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시프트하는 것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한민국은 결국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반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정체가 돼 있거나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 이제 저희가 청년 창업가들이나 또는 장년 창업가들을 골고루 돕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역량들이 개발이 덜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좀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대혁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스팀 교육이라고 하죠. 사이언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앤 매스매틱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의 교육들이 갈수록 우리 세대보다 더 약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지금 대학교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4년 뒤에는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창업팀들을 해외로 많이 데리고 갑니다. 실제로 해외 투자자를 만나거나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도와주는 기관들을 만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본토 글로벌, 즉 해외로 나가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민건이 되면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영어를 정말 이 한국말처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만큼 잘 돼야 됩니다. 결국 소통이 안 되면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스팀 교육이나 영어 교육 강화는 저희가 보기에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때는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조언을 주기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겪은 것들은 학생들에게 1학년에서 2학년 정도에서 학생들에게 만일에 이 앱이라든지 웹 디자인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본적인 코딩을 과와는 상관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고 터크를 어떻게 쓰는가를 가르치면은 학생들의 마인드가 이 180도 변화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 클래스씩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지금도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공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확대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이 과와는 상관없이 인문대라든지 사회대라고 해서 이 코딩 교육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과와는 상관없이 코딩 교육, 영어 교육, 그리고 제2외국어, 중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일본어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역량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면은 2학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의 기미가 보일 테고 3학년, 4학년 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더 밑에 내려가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 40개의 대학들의 평균 한 25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매년 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 40억 원 정도로 더 늘려서 40억 원 정도 주는 것 중에서 이 보조금을 팀당 5천만 원씩 주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보조금은 대학생들 창업팀은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 금액을 늘려가지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창업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절반 정도의 지원이 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대학교가 여러 가지 역량들을, 리소스들을 동원을 해서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대로 팁스라고 하는 제도와 창업도약 패키지와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전폭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팁스라고 하는 제도는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가 1억 원의 시드 투자를 하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6억 원 정도의 R&D 자금을 주는데, 이 팁스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저희 회사의 경험을 봤을 때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교수님들의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이 엄청난 연구 개발을 했던 노하우가 있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0개 정도의 창업팀이 이 지원을 받고 있고, 연간 지원을 받고 있고, 정부의 지금 예상으로는 2022년까지 500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큼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 청년 창업가들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낮은 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정도의 그레이드로 해서 청년 혁신 창업가들한테 민간 주도형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작년에 팁스 혜택을 받은 그런 전문화된 교수 그룹들이 200개 정도 창업팀이 지원을 받았다면은 청년 그룹들은 연간 2년 정도 동안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 지원을 받으면서 이 연간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지원을 받으면은 청년 창업가들이 혁신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재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장기적인 한날 가지고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그런 취재가 되고 좋겠다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주셨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또 지금 대세인 전공을 떠나서 코딩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또 외국어, 영어 특히 또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거고, 중소기업 벤처부에는 그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을 좀 더 25억 원에서 40억 정도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고, 보조금도 학생들이 좀 더 받을 수 있게 좀 낮춰주면 좋겠다 기준을. 또 팁스할 때도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또 청년에게 좀 더 낮은 기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조은재 대표님 발표하시는 도중에 우리 당의 유승민 당대표님과 김동철 원내대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유승민 당대표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이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슬러 생각하면 노무현 정부 때 제 기억에 한 6번, 이명박 정부 때 9번, 박근혜 정부 때 한 10번 넘게 13번인가? 그리고 총 한 28번 청년 일자리 정책을 14년, 15년 기간에 발표하는 동안 청년 고용은 계속 악화됐고 세금은 계속 더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 창업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미국이나 심지어 뭐 우리가 옛날에 한때 조금 좀 어떻게 쉽게 생각하던 중국 같은 데에서 이 유럽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새로운 기업가가 나타나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수많은 실패 중에 아주 눈부신 성공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 경제를 먹이 살리는 동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은 정부, 관료들 또 우리 정치인들도 너무 경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제 정부의 발표 하루 지난 오늘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창업을 통한 이 혁신, 새로운 기업의 출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더 해야 될 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게 뭔지 좀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저희들 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만드는데 중요한 그런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회의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러분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늦게 와가지고 이 진지하게 진행되는 토론회 이거 방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결국 2달 만에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2달 만에 이런 수십조 원 들어가는 대책을 만들어내는 정부도 한심하지만 대통령이 일자리를 무슨 제조업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한테 배우라고 했습니다. 경제와 민생과 일자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배워라. 결국은 핵심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말 지난한 고통분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치밀한 어떤 준비 끝에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들 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노조 지도자들을 300시간인가요? 300시간 제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지금 인기는 없지만 그런 어떤 진정성, 열정이 안 보입니다. 인기관리, 무슨 쇼, 이벤트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저는 참 걱정됩니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당대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후대에서 20년, 30년, 50년 평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슈레더 총리가 2011년에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오늘의 독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런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욕을 얻어먹더라도 정말 그런 용기 있는 대통령, 희생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방금 이 조은재 대표님의 이걸 보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답인데,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재명 안드로메다 대표님이라든가 또는 홍성기 에스크컬처 대표님들이 쓴 이런 애로사항들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와 같은 그런 대책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하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는 씨를 뿌리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를 뿌려서 10년, 20년 뒤에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그런 게 진정한 정책이지 어떻게 2달 만에 뭘 내가지고서 국민의 인기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은 세금만 쓰고 우리 유승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15년 동안 28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됐었습니까? 정말 씨를 뿌리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신영현 수석대변인 나와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카풀 앱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스의 김태호 대표님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의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는 영해군수사업법에 있는 출퇴근 시 카풀 허용 조항에 의거해서요. 지금 출퇴근 시 카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외연의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유연화된 출퇴근 패턴을 반영한 서비스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내놨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 서비스 발표 직후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저희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의견을 내시면서 사실은 약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규제라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 대책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개선이나 투자나 자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잘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저는 결국은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성장을 해야만 고용이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고용이 좋은 일자리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훈련을 받은 또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본인의 경험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육성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스타워즈 3부작처럼 창업 또 성장 그리고 엑시트까지 연결되는 일종의 스타트업 육성 트릴로지가 좀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제 주변에 있는 창업가들은 엑시트를 하고 나면 결국은 그 자금을 새로운 연쇄 창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엑셀러레이팅이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다른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에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집착했었던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눈에 실적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결국은 저는 성장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김동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만 하더라도요. 스타트업들이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전 분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되겠고요. 제가 발언 발제문에 예를 들었었던 벨루가는 국세청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업 부처들이 다양한 이유로 행정지도 그리고 유권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법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규제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률상 문제가 없었던 스타트업의 영역에 대해서 기존 전통산업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실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서비스를 접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가 풀리면서 지금 해당되는 스타트업들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외군수사업법상의 출퇴근 시 카풀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출퇴근에 대한 규정도 경로도 횟수도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선거나 현재 정부도 네거티브 기제로의 전환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법률 조항은 실제 작동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90년대에 우연히 네거티브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퇴근 시라는 상황만 충족되면 누구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내놓고 100만에 가까운 회원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이제는 카풀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 지금 현재 국회에 3개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법이 없으면 하게 두면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11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 행정부처 내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기벤처부를 뵈면은 중소기업 벤처 육성이라고 하는 부처의 성격에 맞게 또 과기정통부를 만나면 ICT 기술을 통한 산업 발전의 취지에 맞게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정부 내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전업에 있는 성장이 가능한 시리즈 A나 시리즈 B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실제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달이면 회사를 창업한 지가 2년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저희 회사 업무만 보셨던 분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실제 저희 굉장히 작은 규모라면 작은 규모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100개 이상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고용했었던 100여 명의 인원들 중에 20대가 50% 그리고 30대가 40%고요. 저희 회사를 첫 직장으로 입사한 분들도 30분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정부가 그리고 또 정당들이 노력하고 계신 일자리 창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1000명, 2000명 고용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창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있고 이 성장의 과실들이 결국은 새로운 창업을 일으키는 동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창업 지원책도 성공해서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벌고 본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후배들을 육성하는 데 돕는 이런 선배 창업가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창업 지원책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 발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호 대표님 일하시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 창업은 선순환 구조로 돼야 한다. 창업하고 성장하고 엑시트해서 또 연쇄 창업을 투자하거나 또 다른 분야의 투자를 하게 되는 문제는 역시 규제네요. 예, 국토부와 국세청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왜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그 네거티브 규제 그 전환을 해놓고도 정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법규에도 없는 부분으로 행정부도 유권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프리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재명 대표님, 안드로메다 주식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드로메다 민재명입니다. 저는 생계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 창업가의 문제, 그리고 페이퍼워크 이거를 좀 줄여서 행정을 줄여서 창업가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 정부 지원을 통해서 창업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창업 인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거쳐서 창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많은 친구들, 그리고 제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창업가가 창업을 하면은 그 창업자 혹은 그 팀이 인건비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대보험 같은 걸 받는 걸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집에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대학생에서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갓 졸업해서 창업을 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정부 지원금 받은 거를 돈을 돌려요. 이제 딴 데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잘못됐다고 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저는 좀 구조적으로 모럴 해저드를 양산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공론화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그 창업자가 다른 명예직 대표를 세우고 본인이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창업을 했으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관에서 불러요. 쓰잘데기 없이.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게. 막 제가 뭐 어디 있을 때도 막 장관 왔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온 거지.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평가 방식이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려면은 R&D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서류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당장에 집중해야 될 일하는 것보다 서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창업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를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속히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 서류를 우리가 IR에서 민간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내용이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퍼워크 관련돼서 이 창업을 했더니 이 관공서에 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서류들 대부분이 관공서가 또 다른 관공서에다가 내게 돼야 되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되게 원시적으로 갔더니 굳이 서류를 여러 번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IT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그런 행정 전산을 하나씩 통합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확인만 하면은 기록이 통합 관리되는 이런 정부 기관부터가 고객 편의적인 그런 서비스로 발전을 해야 창업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인감을 3개월마다 다시 발급받아가 관련 서류들 다 받고 법원 가고 사실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까지 잘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이게 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나 하는 마음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개선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내가 체득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 부르라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나와서 불러간 자리에서 이런 말씀 못 하셨잖아요, 그죠? 아, 그때는 제가 회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지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하반기 9월 정도에 지금 다시 하면 더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건데 지금은 망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할 말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이 바른미래당에서 초치하시는 자리는 언제든지 와서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걸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요. 정말 관공서에 제출하는 페이퍼웍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합된 행정검장 시스템이 빨리 개발돼서 정말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창업까지 컨설턴트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에스크컬처의 홍선기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에스크컬처의 홍선기 대표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정부 청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24살에 대학교 때 이제 호기만 가지고 단돈 20만 원만 가지고 무작정 영국으로 떠나서 6개월 동안 현지에서 접시 닦기부터 서빙, 동네 환경미화원, 뭐 펍에서의 일, 그리고 중국인 관광 가이드 안내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끝에 6개월 뒤에 1,300만 원을 모았고 그 돈을 가지고 6개월간 전 세계를 4대륙 27개의 나라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저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어떤 그 프레임에 빠졌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 이듬해 대학을 졸업하기 앞서서 저는 우리유통이라는 농축산물 유통 특판업을 창업을 했었습니다. 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당시 졸업할 당시에 저의 재무 상태는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한 학자금 대출 3,8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할 자신이 없어서 창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당시 2010년도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잘못은 창업이 곧 취업이다 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취업 대신에 선택한 길이 창업이 되면 얼마나 험난한 길이 많고 얼마나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지 그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2016년에 오랜 준비와 고민 끝에 새로운 사업 한국문화를 외국인들과 외국인 방문객들과 나눈다는 한국문화공유 플랫폼 에스크컬처를 거창하게 설립을 해서 초창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융합한류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큰 스케일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만 저희가 3개의 나라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현지 지사를 설립을 했었고 창업한 첫 해 그리고 현재 운영 인력들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홍보활동을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9월 달에 있었던 뉴욕 타임스퀘어, 미국의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 달 동안 가장 큰 전광판에서 한국문화와 한국문화 공유 플랫폼을 알리는 광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부터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 사건이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했던 프로젝트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직후 6개월간 모든 종류의 감사와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취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당시에 모든 직원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 자기 삶에 피해를 입을까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결국 전 세계에 설립을 해놨던 해외 지사도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정적으로 2017년 더 제대로 된 도약을 위한 성장을 위한 준비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던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이 한순간에 다 자리 이동을 받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이제 안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런 모든 프로젝트도 망가뜨려지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직후에 여기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인근에 단독주택을 임대를 해서 제가 직접 공사를 해서 루프탑 카페 하루라는 한국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해서 한국식 파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이 공간 대여를 통해서 다시 캐시카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운 좋게 또 잘 홍보가 돼서 그동안 에스크컬처가 졌던 회사의 빚들 착실히 갚아가면서 문화공유 플랫폼 에스크컬처의 재기의 때를 이를 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길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가 현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이번 청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려면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무일편 상태에서 마치 지금 정부가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을 해라 라고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권장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밀접하게 정부 지원 사업들을 수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근거를 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청년 창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창업 보육 전문가와 실무자의 부재입니다. 제가 있었던 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센터는 센터장 이하 각 팀장과 바로 그 아래에 실무진들이 있습니다. 팀장급은 센터장의 권한 아래 센터장의 대학 후배들, 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창업 경험은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실무진들은 센터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데 이 실무진들 절대 다수가 실제 창업 보육 및 보육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 비정규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 보육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이 비정규직 친구들이 오면 사업을 하기에도 바쁜 입주 기업 대표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일을 가르쳐줘야 하는 상황까지 오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한 입주 기업들과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이 창업 보육 비정규직 매니저들의 관계에서 비롯됐는지 덕분에 담당 보육 매니저들은 2, 3개월마다 그만두고 새로 오고를 반복하고 있었고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60여 개의 기업, 150명이 넘는 규모의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센터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3명에서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간 대한민국 대표 창업 보육센터라는 모 창업센터의 실제가 이러합니다. 팁스 글로벌 창업 지원팀, SBA 등 최일선에 있는 다른 곳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 경험이 전무한 신입 비정규직 실무진들이 수십조가 되는 막대한 예산을 받을 예비 창업가를 모집, 선발하고 지원 사업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창업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과 관계된 정부 산하기관 및 관계 부처에 창업 및 보육 관련 유관 경력자의 고용을 확대 및 필수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현직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원급의 인사를 겸직 형태로 정식으로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줄줄이 새어나가는 그리고 앞으로 더 줄줄 새어나갈 청년 창업 지원 자금과 기술 창업 지원 자금입니다. A라는 고등학생 예비 창업인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예비 창업자라는 좋은 타이틀로 운 좋게 사업 아이템을 잘 평가받아서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A라는 예비 창업자는 1억이라는 거금의 사업화 자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주변에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비를 받아본 선배들에게 묻습니다. 선배들은 A에게 편법을 알려줍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디자이너 혹은 개발자 혹은 웹 개발 업체를 통해서 통으로 계약을 하고 부가세와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자유롭게 쓰라고. A라는 예비 창업인은 그 말에 따랐고 이후 리턴된 현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업비와 용돈을 썼습니다. 문제가 발각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계약서,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 품질 검수 조서 등의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줬고
이런 식의 부당거래는 지원사업비를 집행하는 곳에서도 현재로선 딱히 감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B라는 대학생 예비창업인의 얘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대 출신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이 예비창업자는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사업 아이템으로도 예비창업인 본인에 대한 평가 점수가 좋아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원이라는 기술창업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B라는 창업자는 비교적 사용이 자유로운 기보의 사업비로 신나게 사업놀이, 벤처기업 대표놀이를 합니다. 1년 뒤에 특별할 거 없었던 사업 아이템이 성장 가능성이 안 보이고 사업놀이도 지루해지자 B라는 친구는 폐업 신고를 해버립니다. B라는 친구가 폐업으로 인해 받은 피해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대표자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B라는 친구는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을 받아 창업을 했던 그 이력을 살려서 현재는 모 대기업에 입사해서 재직 중입니다. 위의 두 사례는 스타트업계에 만연한 현실입니다. 이번 발표된 정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1억 원 상당의 오픈 바우처를 연간 3,000명한테 지원한다는 등 오히려 전체 지원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비 집행에 제약은 더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사업비 집행 감시 및 검증 시스템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 물음입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지만 극심한 취업난 속에 빠져있는 실제 구직 청년자들에게 사업비 지원해 줄 테니 창업을 해라 라는 말은 얼마나 와닿을까요? 창업을 자신의 인생에서 한 줄기 이력서의 스펙 정도로 생각하고 각오하는 임하는 이들이 얼마나 이 창업이라는 벤처기업이라는 스타트업이라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몇 프로나 과연 살아남을까요? 이 정도의 각오로 임하는 예비창업인들에게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금을 쏟아붓고 무슨 교육을 해준다 한들 그 기업이 자생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정부에서 바라는 대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정부 지원 사업과 지원 사업비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들만 대거 육성하게 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청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200여 개의 유니콘 기업 중에 미국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의지해 태생되고 성장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벤처기업들, 안랩,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연 매출을 100억 이상 해내는 벤처기업 중에 정부 지원 정책의 산물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억지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창업만 하겠다면 다 지원해 주겠다는 묻지마 지원 정책은 소모성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새로 개관한 모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 센터에는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입주 지원을 했었고 수십 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60개의 기업이 첫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60개의 기업, 대한민국에서 고르고 뽑혀서 뽑혔다는 스타트업 60개 기업 중에 과연 몇 개의 기업이 살아남았을까요? 버티고 있을까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수시로 위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기업 현황 분석에 응해줘야 합니다. 지난달 매출은 얼마였었는지, 받은 투자금 또는 대출은 얼마였는지, 신규 고용,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 업무 관련자는 몇 명인지, 해외에서의 성과는 뭐가 있는지 등을 엑셀시트에 답해야 됩니다. 입주기업들은 입주 연장 심사 등의 점수 제도 때문에 없는 실적도 부풀려야 하고 없는 채용도 무급 인턴을 포함해서 뻥튀기로 보고합니다. 다른 기관의 지원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도 똑같은 현황 제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빙 자료도 없이 그냥 엑셀 시트에 대충 숫자만 부풀려서 제출한 현황 보고서가 모여서 현재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청년 구직자 대비 예비 창업인의 실제 비율,
창업 후 안정기까지 살아남는 기업의 비율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청년 창업 활성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 그 막대한 비용 대비 실효성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하고 상세히 검토해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성기 대표님 정말 살아오신 그 경험과 구구절절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도 많이 놀랐고 새로 알게 된 일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실무자가 부재하고 일반 경력자 고용을 확대하고 필수로 해달라. 또 나라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감독하는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고가 엉뚱한 대로 새고 실효성은 있지 않고 정말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수하게 창업해서 발전한 그런 기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들 참 우리 정부에서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고요. 뭐 증빙 자료 없는 정말 행정을 위한 어떤 통계를 위한 겉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실체가 없는 자료를 받아서 국가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순서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와주신 조희수 과장님 다 우리 기업가들 말씀 들으시고 거기 관련된 정부 측 의견 또 대안 또 뭐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입니다. 우선 유승민 대표님께서 혁신 창업이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어제 발표하면서 이 창업 대책이 일자리 대책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창업 대책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업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 구조를 좀 고도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혁신 창업 대책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명국 의원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에 우문현답이라고 해서 우리 문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그걸 사자성어로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우리 현장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 제가 창업 정책 관련되어서는 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한 10여 년간에 이쪽에 창업 쪽에 상당히 많이 좀 인발부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그게 이번 정부만이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 계속 창업 정책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게 해왔던 이유 중에 한 부분이 2000년대 벤처 붐이 한번 불었다가 초반에 그리고 그 이후에 붕괴가 되면서 거의 우리나라의 창업에 대한 시가 거의 마른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 창업 활성화를 한 번에 붐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씨 뿌리는 작업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가 되고 또 이제 벤처 투자 부분도 역대 최대가 되는 등 이렇게 뭔가 좀 다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까지는 왔는데 그렇게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창업한 분들이 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그런 정도로 대표적인 게 많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 하에서 앞으로 정책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방향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오픈 이노베이션 부분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창업 클러스터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와 이 융합이 일어나야만 거기에서 아주 세계적인 좋은 아이디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방향성 차원에서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협업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그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나 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은재 대표님께서 혁신 창업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 창업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가지고서 창업을 한 경우가 사실 성과들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부터 새로 그 사내 벤처 창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게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 이런 곳에서 기회를 가지고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새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팁스나 선도대학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은 그게 예산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호 대표님께서 지금 창업 생태계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곳에는 보면 창업하고 투자하고 그게 회수가 되어서 그 회수한 돈이 후배 창업자에게 재투자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들었어야 재투자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들이 투자하고 회수했는 거를 그냥 그거로서 끝나고 재투자가 안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규제 개선 부분이 지금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조실이 국조실 중심으로 해서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업무 영역에서, 그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사실 정부 내에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좀 양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보면은 너무 급격히 이게 기존 사업자가 시장에서 나가게 되면 그 부분도 또 사회 문제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기존 사업자와 그리고 신규 사업자 간의 어떤 적절한 부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 사회적 합의에 관련되어서는 아마 국조실이라든지 이런 관계부처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저희들 평가 방식을 R&D 평가 방식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를 지금 IR 평가 방식으로 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평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뀌어져서 저희들 사업 계획서 신청도 예전에는 R&D 방식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래 저희들 표준 사업 계획서를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IR 평가 방식으로 해서 바뀌어졌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제출 서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저희들 어제도 이 제출 서류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오늘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장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 문제라든지 책임 문제하고 또 물려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관리하는 그런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걸 꼭 받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줄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책임에서 면할 수 있게 해달라.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더 이상 서류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게 성과 관리 아까 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과 관리 차원에서 성과 관리에 대한 근본 개념을 바꾸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근본적인 부분, 단순히 서류를 몇 가지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걸 줄이더라도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서 성과 관리 방식 자체를 아예 바꾸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업 보육 전문가가 부재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창업 보육 이 전문가나 실무자가 부재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이 창업 보육이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에 생겨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충분한 수입이 된다면은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충분히 저 전문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런 사람 몇 명을 키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충분한 수입이 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충분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야 이런 전문가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혁신 창업을 통해서 아주 성공해서 대박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와야 이 시장에서 내가 잘하면은 이게 충분히 나의 좋은 직장으로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저희들 쪽에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팁스 사업이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 팁스 사업에서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이제 그런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이제 새로 나오고 있고 그 팁스 사업에서 이렇게 창업자를 잘 육성하니까 그것만으로 하더라도 이게 나의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잘 보육한다는 것 자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사명감이랄까 어떤 자기 만족도 충분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선순환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지금 최근에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좀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이 창업 보육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키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분야는 시장이 스스로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장 창업이라는 부분이 워낙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척박했기 때문에 사실 씨 뿌리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원래 뭐 지금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엔젤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서 엔젤들이 투자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엔젤들이 없다 보니까 그 엔젤 역할을 결국은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엔젤 역할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형태의 정부가 엔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정 수준까지 나올 때까지는 정부가 엔젤 역할을 하면서 씨 뿌리기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이제 엔젤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약간 창업 생태계가 선진화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는 조금씩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이 어차피 시장의 정보는 민간이 가장 잘 가지고 있고 잘 압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선발을 하고 그분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는 이제 후원하는 형태로 이제 좀 전환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투자를 직접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 민간 투자자들이 그런 정부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민간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현장에서 나오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새겨 듣고 그리고 저희들 개선해 나갈 부분들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말씀 중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벤처든 R&D든 물론 수많은 또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또 처절한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찬란한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국가적인 지원이 도덕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거나 나라에서 지원한 돈은 눈먼 돈이다. 그냥 마구 먹어서 써도 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시스템화시켜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계신 우리 정병훈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민재명 씨가 말씀을 하신 지금 정부 지원 자금은 사업비로만 쓸 수 있잖아요. 인건비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인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 아예 팀원의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아닙니다. 직원들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도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자가 쓸 수 없고 그리고 청창사 같은 경우는 팀원의 인건비도 청년창업학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문화부 장관을 할 때에 사업비를 이제 똑같아요. 영화 제작비든지 창업 지원비를 제공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몇 %까지는 임의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전체 지원해주는 비용의 몇 %는 임의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든 뭐든 요구하지 말고 네, 지금 제가 그거를 글쎄 그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를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번에 영국이나 에스토니아나 이런 현장 다니면서 물어봐도 창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성공률이 얼마나 그냥 실리콘밸리에서 관계자들은 5%에서 8%면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60개 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공공기관의 지원이 거의 전혀 없잖아요. 다 민간 베이스에서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운영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들 지원해서 5%, 8% 성공률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만 터지면 잭팟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터져가지고 유니콘이 되면 뭐 이제 그 모든 것이 보상이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 한 개 기업이 유니콘이 되면 엄청난 일자리와 경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전향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서류가 많다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 조희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잘못되면 책임은 다 공무원들이 한테 되돌아오니까 책임 져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 다 쪼갤 수밖에 없고 하는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요즘화 펀드가 정부에서 시드머니를 대고 매칭을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운영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창업자들이 자금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이 창업자를 찾아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왜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 되냐. 공무원이 운영을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팔로우업도 안 되잖아요. 자리 이동이 계속 있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엔젤 투자라든지 이런 환경 조성하는 거는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것은 다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 관리를 하게끔 해가지고 민간이 공동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제 그런 자금이 찾아다닐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굳이 이런 서류 요구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아주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에 사람이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무경험자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여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할 일이 바쁘니까. 근데 이럴 때는 창업에 실패한 사람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내가 창업해가지고 뭐뭐 실패했다.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데 오히려 그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월등하게 노하우가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창업에 성공할 률이라고 하는 게 5% 8%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해서 했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보면은 큰 기업에서 창업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했다가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오히려 그 노하우를 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노하우까지 사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데서 그 창업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략 많이 고용. 이분들 민재명 씨나 홍성기 씨 같은 사람들 데려갔다 놔보세요.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니까 실패를 하고 어떻게 해봐라라든지 얼마나 멘토를 잘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은 실패의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멘토하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멘토하기 훨씬 더 좋다. 그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홍성기 씨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보면 줄줄줄 돈이 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서류물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벤처에서 얼마나 성공할 그거를
윗사람 자꾸 체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니 5% 8% 되는데 성공률이 어차피 돈 그러니까 이 생태계 조성하고 기반 만드는데 돈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맞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환경 조성을 하는데 뭐가 장애물인지 그 장애물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공무원들이 돈을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은재 대표님 말씀을 하신 교육 문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 규제도 규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 그 2차 산업, 그 3차 산업까지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우월했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지성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제도 개혁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토론을 이 부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 4차 산업혁명 특위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그 부처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여러 부처가 이제 융합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위가 있고요.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4차 산업혁명 특위 간사하기 때문에 저희 그 4차 산업혁명 특위에서 이 청년 창업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읽고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들을 저희가 참고로 할 자료가 많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중기청에서 얘기해 주신 거 보면 그동안에 이제 기술 기반의 창업과 일반적인 창업을 조금 구분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R&D 쪽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냥 일반 창업 지원하는 거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게 창업 돈 지원 받고 싶은 분들이 이제 R&D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최근에 그걸 분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초기에 창업하는 것까지는 시드머니를 굉장히 많이 뿌려주는데 그 창업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클 때까지를 그냥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거가 이제 지금 우리 그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는 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을 이렇게 개척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한번 시제품 개발하는 것까지는 돈을 구하기가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견돼서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좀 정말로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추가 연구비를 받기는 어렵다든지 아니면 추가 그 모델 하는 거는 어렵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대한 프로그램이 비어있다 하는 지적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 때문에 행정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선별하는 것도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짜리 과제를 3개를 뽑기 위해서 뭐 전문가들이 현장도 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몇십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평가를 하고 발표하려고 그 기업 대표들이 하루 종일 대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뽑는 거는 몇 개 지원하고 말고 이런 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재량권 주는 거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터부시합니다. 이게 공정성, 객관성 이런 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서류로 가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아까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나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셨지만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재량권을 주는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규정에 한 줄이라도 있으면 이제 감사가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굉장히 대폭 그냥
뭐라고 하죠? 아주 간소화해야 된다. 아주 최소한 것만 내놓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비 기업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대표자들 인건비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 지원금만 먹고 그걸로 계속 회사 형태만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많으면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아마 중기청이 많이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쓸데없는 것들이 규정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같은 시점에는 뭐 그전에 잘 안 먹혔던 얘기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네, 신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혹시 우리 아까 그 조희수 과장님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꼭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 오늘 그 기업에서 오신 대표님 아니면 또 우리 당의 수석전문위원님들 혹시 뭐 특별히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예. 짧게 됐죠. 예. 짧게 그 규제 개혁과 관련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자주 규제 개혁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야당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또 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김태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그런 규제 시스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태호 대표님께서 그 일자리 100개 만들 때 수천 개는 또 저기 일자리가 파괴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야당에서 특히 규제 시스템 전환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 저항이 크게 생기면 절대 이 정치 역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하는 게 말이 좋아서 네거티브지, 이게 저항 그 일자리 이런 층에서는 엄청나게 그 저기 심하게 저항할 거고, 그럼 결국 이게 안 된다 말씀이죠. 우버 택시 같은 게 이제 밀려버린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정부 앞으로 이게 과학기술 혁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4차 혁명도 점점 빨라지게 되면은 이 규제 완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일자리가 몇 개쯤 될 건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파괴될 일자리는 또 얼마나 될지,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이 규제 시스템 바꿔 나가야 될 때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잃는 층을 위해서 완충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도 정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 훈련 체제를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규제 완화를 하려면 그렇게 그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뭐 그런 부분에 사회 안전망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그런 부분 규제는 개선해 놔야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그 대전시에서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약 거리가 한 2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가 창업타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중소기업을 가라고 그러면 안 갑니다.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게 만들려면은 자기 대학교 안에 있는 벤처기업이든지 자기 대학가에 있으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익숙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가의 이 창업타운이 사실 필요한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웬만큼 좋은 창업타운의 입지 조건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조희수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카이스트와 충남대와 같이 이 두 개의 이 중요한 대학들이 끼고 있고, 그리고 정부 출연연구소가 뒤에 배우단지에 있는 그런 곳에 대학가 창업타운을 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초당적으로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쉽게 이 벤처기업이나 기술형 스타트업에 익숙해지고, 자기가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기도 나중에 같이 대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가 스타트업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풍속 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카이스트와 충남대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같이 연구를 해서 중국의 중간촌이라든지 보스턴의 하버드와 MIT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대표적인 창업타운이 있습니다. 서울의 역삼동의 팁스타운도 있고, 마포의 서울 창업허브도 있고요. 그리고 판교에 스타트업 캠퍼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정말 대학가에 이런 시범적으로 좋은 창업타운이 만들어져서 이 대학생들이 쉽게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고 거기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게 만약에 성공 모델이 되면은 저는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다른 경력시도도 확장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 대표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중기부 이제 프로그램을 거쳐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느낀 점이 매년 같은 아이템이 똑같이 계속 지원을 받아서 창업이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아이템들이 열심히 개발해 놓고 사업화에 실패해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다 정부 세금으로 국민 세금이 들여서 이 서비스가 개발이 된 건데, 그래서 이걸 사장되게 하지 말고 좀 쓰레기도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과 이런 상품, 서비스들을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 있는 창업 기업이 만든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여기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든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가 운영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던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연결을 시켜드렸거든요. 똑같이 뭐 정부 지원 받지 말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작게 M&A라고 하긴 좀 우스울 수 있겠지만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기술과 서비스를 이전하고 대신 그분은 회사를 만들면 지분의 20%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걸 하신 분은.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만에서 그치지 말고 만들고 나서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 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그럼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우리 조희수 과장님, 또 조은재 대표님, 김태호 대표님, 민재명 대표님, 또 홍승기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수석 대변인 신영현 대변인, 또 우리 당의 정책통 전문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청년 창업 일자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오신 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끝나면은 여기 본관 3층에 참여해 주신 우리 대표님들, 또 과장님, 또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들 5천을 준비해 놨으니까 오셔서 5천을 드시면서 자유스러운 또 논의, 또 좋은 의견 계속적으로 교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하고 왔어요. 하고 왔어요.